제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이런 좀 많이 오른 소프트웨어보다는 차라리 그 인프라에 관련된 회사들 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이제 특급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감개무량합니다. 저번에 한번 저희 또 네네. 뵌 적 있잖아요. 아 맞아요. 타 네, 방송. 네, 타 방송에서 정말 어떻게 우연히 또 아, 저는 진짜 이사님이 오신다는 거를 못 들었어요. 네. 그냥 김 작가님만 오신 걸로 네.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시간에 그 많은 시간 또 거기서 찍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거의 하루 종일 계셨죠? 하루 종일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좀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대립구도로 원했는데 네. 뭐 그렇게 안 되다 안 보니까 됐죠. 근데 또 억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잘하면 네. 또 대립구도가 나올 수가 네.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저희 질문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미리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주식 투자 관련해서 그런 질문들을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중에서 10질문을 뽑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그 질문을 열면서 또 제 생각과 또 이사님의 생각을 번갈아 가면서 들으실 수 있는 자,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먼저 질문지 하나 뽑고 읽어볼게요. 이게 클립이 뽑혔네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메타버스 위드 코로나와 같이 내년에 급성장할 섹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 방법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좋게 보는 그런 섹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요, 메타버스가요, 사실은 올해 초부터 이슈가 됐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때 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대표적이신 분이 그 김상균 교수님으로 알고 계세요. 그 책도 쓰셨고.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방송도 나오고 책도 베스트셀러 돼서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메타버스 저는 전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고, 당시에는. 근데 자꾸 이제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 그래서 읽어봤더니 메타가 이제 그 가상이고, 네네. 버스가 유니버스 약자 이제 붙여서 그쵸, 가상세계인데, 네네. 공부를 해보니까, 뭔가 좀 될 거는 같더라고요.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주식시장에서 약간 이제 테마가 좀 불다가, 그냥 꺾여버렸어요. NFT도 그때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그때 없었던 나왔어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주식시장에서 잠깐 반짝하다가 이게 이제 소멸된 테마였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고 뭔가 나왔을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공부해서 사실은 이게 안 되더라도 나한테 손해볼 건 없고. 없죠. 예. 근데 그걸 한번 이제 메타버스나 한번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그때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안에는 이게 좀 되겠다. 또 그때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또 이미 맞아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페토도 있었고 다만 이제 많은 투자자들 봤을 때 이거 10대, 20대만 하는 거지 돈이 얼마나 되겠냐 이런 인식이 팽배했는데 갑자기 이제 사건이 터져버렸잖아요. 위메이드가 위메이드가 사고를 쳐버렸어요. 근데 미리 공부가 계셨던 분들은 이제 그걸 연결할 수도 있었겠죠, 사실은. 이거 이제 진짜 되나 보다. 근데 제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온 것 같아요. 사실은 메타버스나 NFT가 제가 생각해도 저는 좀 이게 단계적으로 올 줄 알았거든요, 공부를 해봤을 때. 근데 어떤 이제 사건이 딱 생기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걸 그냥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을 텐데 공부가 전혀 안 돼 계신 분들은 NFT 보고 그냥 멀리 했겠죠. 저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저거 지금 당장 되겠어?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런 이제 어떤 산업이 또 커질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맞아요. 평소에 공부를 미리미리 좀 해놓으시면 설사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쓸모가 있게 돼요. 제가 올해 이제 봤던 것 중에서 보고서를 전 이제 많이 보는데 가장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거,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는데 저는 반려동물 산업이에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어요. 네네. 되게 큰 보고서인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반려동물을 예전에 한번 키워봤거든요. 지금 이제 다 죽어서 좀 없는 상태지만. 네네네. 근데 키워본 사람으로서 이게 한번 이제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가지고 읽어봤어요. 근데 읽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네네. 이미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근데 그 반려동물이라는 게 예전에는 학대하고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MZ 세대들은 가족처럼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가족처럼 아끼고
거기 나온 보고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10가구 중에 7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대요. 엄청 크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놀라운 건 거기에 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한 가구밖에 없대요. 근데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병원비가 엄청 나가요. 맞아요. 특히 이제 반려동물도 요새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요. 예전보다 좀 오래 살아요. 맞아요. 먹는 것도 좀 네.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 그럼 당연히 필연적으로 병이 오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냥 보험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반려동물 보험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한국에도. 해도 비싸고. 근데 미국도 지금 그런 시스템인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유럽은요 이미 반려동물 보험 시장이 엄청 크고 있대요. 미국이 이제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대표 기업이 트루페니언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주가 좀 올랐더라고요. 근데 몇 달 지났잖아요.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성장 산업을 나도 모르고 있던 산업인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보고서를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딱히 뭐가 누가 이거 괜찮대라 이거 물론 이제 누가 알려줘서 배우는 법도 있지만 네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이든 네네. 신문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그 후에 그러니까 신문이 됐건 뭐 증권사 보고서를 매일 보시건 간에 자기만의 뭔가 이제 정보라든가 뭔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아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아니면 이런 방송도 좋잖아요. 방송에서도 이제 나와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그렇죠. 얘기하면 그거 찾아보는 거죠, 내가 직접 자료를. 그렇게 해서 얻는 거지 뭐 대단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저는 그래도 이제 메가 트렌드 쪽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지금 요새 NFT랑 메타버스가 이제 그 대열에 올라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긴 또 너무 늦은 것 같고 사실 무섭죠. 네, 무섭고 그래서 메타버스나 NFT는 트렌드는 맞아요. 메가 트렌드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많이 간 건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차라리 지금 만약에 내가 내년도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이런 좀 많이 오른 소프트웨어보다는 차라리 그 인프라에 관련된 회사들 있죠. 예를 들면 메타버스 구현을 하려면 반도체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많이 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엔비디아만 갈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왜 삼성전자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 그 데이터 센터에 D램은 안 들어가나요? D램도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엄청 들어가는데 지금 시장은 그냥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뭐 D램 뭐 사이클만 타는데 근데 삼성전자도 IR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점점 수요처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이클의 진폭은 점점 낮아진다. 예, 무슨 얘기냐면 예전처럼 PC나 모바일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수요처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버스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거기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자동차의 D램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공지능이 탑재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는 그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체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반도체다. 메타버스랑 엮어서. 그리고 요새 또 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OLED. 이 애플이 이제 앞으로 AR 기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OLED가 탑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확장성이 생기고 카메라도 거기 달리고. 네네. 우리나라 카메라 업체도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한쪽에 그냥 무조건 게임이나 엔터 물론 좋은데 그걸 내가 놓쳤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고 그다음 두 번째가 오늘 이제 여기 공교롭게 좀 찍는 날 아침에 뉴스가 나온 게 애플카 또 이슈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애플이 핫했죠,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거 했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거는 같아요. 소스를 받았겠죠. 네네.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점점 애플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율주행이 아직 너무 멀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애플까지 이 시장에 참전한다는 건 이제는 이 시장이 이제 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전기차랑 자율주행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전기차 위에 이제 자율주행을 얻는 거니까 네네네. 테슬라처럼 테슬라가 이미 보여줬고 그럼 그 다음 타자 누가 될 거냐 이거죠.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테슬라 못했으면 그럼 해외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현대차 그룹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현대차 그룹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리비안이 100조인데 현기차 합치면 70조? 시총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래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오해를 하거나 참가자들이 오해를 하면 가격이 싸지잖아요. 근데 물론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 현대차 그룹에 대해. 네네. 그건 엄청난 기회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만큼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니까 그 기회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현대차 크게 잃을 건 없는데 만약에 현대차가
사실 현대차도 정의선 부회장 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계획들을 발표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2023년에 로보택시, 예, 아이오닉 5 나오거든요. 그 청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시장 참가자들이요, 현대차가 하는 걸 잘 인정을 안 해요. 뭐 리비언이 하면 다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면은 잘 이게 이 주가에 잘 녹아들질 않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이유가 내연기관차가 있기 때문에 좀 무겁다는 그런 인식은 있지만 어쨌든 현대차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담된다라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현대오토웨버 같은 회사도 그 소프트웨어 전용으로 합병시켜가지고 네네. 만들어놨던 기업인데, 이 기업들은 결국엔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성장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엔 또 카메라 들어가고 맞아요. 많아요. 또 반도체, MLCC 찾아보면 되게 무궁무진한데, 이런 메가 트렌드에 어쨌든 저는 올라타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이 됐건 내후년이 됐건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어차피 저성장 산업보다는 성장에 많은 점수를 주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 산업에서 저는 어쨌든 두 가지 포인트 방금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제가 그 반려동물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고령화 수혜주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자식들이 다 어차피 다 따로 살잖아요, 사실은. 그럼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뭐 어쨌든 이제 뭐 보통 두 사람이 살거나 아니면 혼자 살 수도 있죠. 네네. 그럼 대부분 다 키우거든요. 반려동물들은.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이미 일상화됐고, 그래서 반려동물 쪽에 관련된,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한번 미국에 그 ETF 중에 TRUP라는 ETF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거예요. 되게 재밌네요. 네, 미국에 있어요, 이미. 네네네. 그 회사,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있고요. 네네. 그 반려동물 그 사료업체, 아니면 동물 케어해주는 서비스 업체, 이거 다 모아놓은 건데, 그런 걸 투자해 주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고령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자기 이제 얼굴에 주름 같은 거, 피부 미용 있잖아요. 안티에이징. 예, 안티에이징. 그래서 그걸 뭐 에스테틱인가요? 그렇게 그런 용어로 표현하더라고요.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에서 그 예전에 많이 갔던 회사가 이제 메디톡스 같은 보톡스였는데, 이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초음파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네. 의료기기. 네. 예, 그런 쪽에 관련된 뭐 레이저나 이런 시술할 때 들어가는 장비 만드는 업체들도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이제 나이가 들면 또 당뇨 환자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혈당 측정기 만드는 그런 기업들, 의료기기 회사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업들은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고령화도, 이거는 고령화는 뭐 10년, 20년짜리가 사실 아니잖아요. 평생 이어질 그런 테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것도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더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정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계속 뭐 청산 유수처럼 계속 나오시네요, 진짜. 와, 대단합니다. 저는 뭐 사실 다시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메타버스나 미드 코로나 뭐 이런 주식을 어떻게 발굴을 하냐, 그게 이제 질문이었고, 뭐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그런 섹터나 주식 같은 거를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염23님께서 말씀해주신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라. 아는 만큼 보이는 거 맞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기본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만약에 그런 주도주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캐치를 하냐, 그거는 사실 시장을 꾸준히 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일로 계속 확인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주간 단위로 해서 주간 단위. 어떤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팅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공부가 필요한 거죠. 보면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콘텐츠 업체가 오른다든지, 뭐 미디어 업체가 오른다든지, 엔터 업체가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VR이라든지 뭐 VFX 그런 기술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갑자기 반응해서 올랐다. 그런 분명히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이슈를 보고 나서 진짜 그 이슈가 세상을 바꿀 만한 이슈인지, 그리고 그 이슈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뭐 뉴스 플로어가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건 산업에 있어서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반응하기 전에 주도를 찾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건 정말 뭐 무슨 자기가 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렇게 항상 시장을 보시다 보면은 시장에서 이거 괜찮네? 라고 주도주를 만드는 그런 그림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꾸준히 보셔라.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좀 볼만한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도 이제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쪽.
사실 ESG 트렌드라고 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뭐 그중에서 뭐 수소, 그 다음에 뭐 풍력, 태양광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2차 전지나 뭐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NFT, 메타버스, 2차 전지 이런 주식들은 잘 가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뭐 특히나 이제 수소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주가도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 쪽. 바이오. 약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해요. 워낙 주가 변동성이 심해서. 이게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은 참 어렵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CMO, CDMO 이런 기업들은 좀 특수를 봤어요. 특수를 봤는데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은 사실상 좀 소외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규모가 큰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임상을 진행을 하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해외 그런 빅파마들을 만나서 미팅을 한 다음에 뭐 기술 수출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로드맵을 밟아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 미팅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맞아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쪽에 있어서 이연된 그런 미팅이나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반도체긴 한데 약간 반도체 밑단,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기업 밑단에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약간 후공정을 담당하는 기업들. 그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게 파운드리 이제 부지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러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TSMC가 너무나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 거만 받고 있다라고 해서 AMD가 약간 좀 화가 났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로 얘기해요, 사실. 삼성이 너무나 뛰어나서라기보다도 지금 워낙 막 수요가 많은데 만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잡으면 수주를 할 수 있다. 근데 파운드리 공장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사실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장비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우리나라 장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는 게 그 파운드리 생태계를 제대로 구성을 안 해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하잖아요. 만드는 품목들이. 맞아. 메모리가 이제 뭐 식빵이라고 한다면 시스템 반도체는 케이크.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혼자 설계, 제조, 후공정 다 할 수 있었는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분업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SMC는 그런 것들을 생태계를 잘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 중에서 대만 업체들이 가장 점유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후공정 쪽을 강화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해서 반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네요. 저도. 바이오도 사실 저도 요새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 수혜주 같아요. 바이오도 어떻게 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레고캔 바이오가 1조짜리 딜 하나 맞아요. 했는데. 기술 수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참 그런 것 같아요. 반응을 안 해요. 아니 옛날 같으면 바이오주들 다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그 기존의 그런 메타버스한 2차 전지 그쪽에 좀 매여 있는 것 같긴 해요. 1년 만에 하신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3년은 해봐야 된다. 지금 소외받는 거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 더 사야죠. 그런 분들은 반을 정리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다 팔긴 좀 그러니까. 이번 이제 질문 제가 뽑으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뭔가 긴데요? 기네요. 자, 잘 들어가겠습니다. 장기 투자로 보고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기업 자체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는데 기업이 속한 섹터가 문제인지 시장이 문제인지 계속 마이너스만 기록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버텨야 한다고들 하던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계좌 보고 있으면 갈아타야 하나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나서요.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궁금합니다. 주가 오르면 버티기도 쉽더만 떨어지니까 버티는 게 쉽지 않네요. 기업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도 워낙 심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13년 만에 최고의 디커플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랑 미국 시장이. 그래서
근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엔 다시 이제 모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음. 이제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특성이기도 한데 일단은 그렇다면은 이런 걸 어떻게 버티느냐, 버티는 게 맞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지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네네. 이분의 사례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부터 이제 같이 투자를 했던 네, 그런 네. 지인인데 예전에 이제 지금은 SK 머트리얼즈예요. 아, SK모터. 네, 근데 2010년, 11년에는 그 OCI 머트리얼즈였어요. 그 전에는 이제 소디프 신세계였고 아, 예. 정말 옛날 얘기죠. 예, 10년도 더 예. 되고. 근데 제 기억에 그 주식이 그때 한 12만 원까지 12만 원. 그때까지 쫙 갔어요. 실적도 계속 좋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약간 좀 공급 과잉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거의 한 3만 원까지 빠졌어요. 3만. 네. 근데 이제 와. 제가 한 반 토막 정도 났을 때 이 정도면 싼 것 같다. 같이 좀 들어가자라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절을 했어요. 아, 손절을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그 기업이 망할 기업이 아니고 그쪽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계속 사더라고요. 월급 받으면. 아, 적립식으로? 네, 적립식으로.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게 이제 계속해서 기었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탈출을 했고 못 참았어요. 2년이나 옆으로 갔어요? 거의 그 정도 됐어요. 근데 그러고 지나서 아시다시피 이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사이클 있죠. 그 사이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 그 매수 가격이 낮춰지면서 훨씬 네. 거의 한 2배 정도 그 지인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고 팔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이게 말은 쉬운데 네, 저는 사실 이탈을 했고 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걸 견디는 순간에는 뭐 이게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남들은 다 잘 벌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전제가 있어야 되죠. 내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골랐다라는 맞아요.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또 엑시트하는 날이 오긴 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이탈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혹시 네. 그때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확신을 좀 못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확신을 했는데 확신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1년 넘게 저도 기다렸는데 아, 도저히 이거. 그러니까 약간 반등할 때 좀 아. 나왔죠. 반등할 때 어느 정도 안 나왔는데 안 되겠다 해서 이거 못 참겠다 해서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투자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삼성전자랑 카카오 들어가서 또 2020년에 또 이렇게 팔고 나오고 아니, 있어요. 2018년에 들어갔으면 엄청 손해보셨겠는데. 2018년 그때 주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서. 많이 내려왔어요. 또 그때 이렇게 이미 좀 빠져있을 때 많이 네, 들어가셨어요. 한 4만 원 깨졌을 때 그때 그런 이제 들어갔어요. 스타일이구나. 그런 그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진짜 기업을 잘 골랐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버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투자 방법이 나한테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본인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뭐 맞는다, 난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투자 스타일을 바꿔보시는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 뭐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요즘엔 더 심하죠. 특히 이제 지금 그때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가 500만 명이 넘는데요.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900만에서 1000만이거든요. 네네. 절반이. 근데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지금 이 고민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실 어떻게 네네네. 보면은. 왜냐면 삼성전자 뭐 최근에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사실 최근에 사신 분도 똑같아요. 생각은 안 가니까. 네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지금 소외받고 있는 건 다 사실이고 사실 요즘에 뭐 메타버스 아니면 다 소외받고 있잖아요. 어느 걸 갖고 계셔도 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확신을 가져도 버티기가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이 기업을 알고는 있어야죠. 예.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스토리라도 아니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건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하시건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이 기업에 안 가는데 지금도 들고 있다는 건 미련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예. 나 이 기업 모르고 훨씬 더 좋은 게 보이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저는 맞다고는 봐요, 사실은. 근데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기다리면 나한테 보상을 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신 거라면은 저는 버티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해주신 게 디커플링이 심해지면요, 언젠가는 이게 만나러 오거든요. 네, 만나러 와요. 그리고 오늘 이게 방송 찍는 날 오랜만에 진짜 디커플링이 좀 해소됐어요. 우리나라 내에서. 맨날 메타버스만 가다가 맞아요. 네. 오늘 드디어 반도체, 네네. 5G 통신 장비 막 이런 기업들이 엄청 벌어져 있었거든요. 조피로 와요. 근데 그런 시기가 오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그리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스타일을 그거를 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면서 사실 투자를 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지금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나는 이런 기업이 맞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인분처럼 엉덩이 투자가 맞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안 맞는 분도 계세요, 진짜. 난 도저히 이거 빠지거나 이거 안 가는 거 못 참. 그런 분들은 내가 투자의 스타일을 확립했을 때 어쩔 수 없어요. 모멘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때 순간순간 보면서 뭐 차트 보면서 단타도 하시든지. 근데 그걸 정립하는데 최소 한 1년에서 3년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이게 자기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보통은 이게 주변에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숫자가 3년이더라고요. 이거 왜 3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1년 만에 하신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3년은 해봐야 된다. 그래야 자기 스타일을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3년이면은 사실은 이제 급락장도 많이 겪어보고 그쵸. 급등장도 겪어보니까 횡보장도 겪고 네네. 예, 그 안에서 다양한 기업들도 만나보겠죠. 그리고 나는 진짜 엉덩이 투자 맞는 것 같다. 나 앞만 봐도 급락한 종목도 앞으로 좋아질 거 미리 사가지고 안 가면 뭐 버티면 되고 적립식으로 해도 되고, 나는 엉덩이 투자 도저히 못하겠다. 따라만 다녀야 되겠다. 이거를 어쨌든 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각자 스타일 다르니까요. 그거를 먼저 확립을 해보세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다. 근데 엉덩이 투자가 맞으시면 지금 소외받는 거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 더 사야죠. 저는 예를 들면 요새 제일 안타까운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철강 업종이에요. 철강.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포스코가 물론 이제 경기민감주를 뭐 누가 퍼보고 사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PER이 3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3.7배. 3배요? 예. 그냥 기업을 사야겠네요. 그만큼 내년에 꺾인다고 보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배당 수익률이 5.8%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배당이라도,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포스코나 철강주가 간다는 게 아니라 정말 싸진 건 맞잖아요. 그럼 그렇게 싸졌으면 매달 현금 들어온 걸 아까 그 지인분처럼 모으는 거죠. 그러면 사이클도 나중에 좋아질 때 큰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런 엉덩이 투자 못하는 분들은 포스코가요 1년 후에 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죠. 그잖아요. 시장에서 인정 못 받으면. 맞아요. 예. 근데 운 좋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모멘텀 투자를 원하시는 분 중에 혹시 내가 포스코 같은 거 물려 있다. 그런 분들은 반을 정리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다 팔긴 좀 그러니까. 그럼 좀 더 이렇게 핫한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내가 공부해가지고 갈아타시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나는 포스코의 어떤 기업 가치나 이런 것도 분석해봤더니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런 분이면 모아야죠, 계속. 예. 그래서 정답을 내가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어요. 이분 스타일을 제가 모르니까. 그쵸. 근데 자기가 이런 스타일에 맞는 스타일인지, 버티는 스타일이. 그렇다면 보유를 하시고, 저는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너무 지금 오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편견도. 한국 시장만 유일하게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무 극도의 저평가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 뭐 5G 통신 장비주들 뭐 보니까 막 10%씩 올랐더라고요. 무섭게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기업이 안 좋더라도 한 번씩은 지금 수단매가 돌 수 있는 저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한번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꼭 항상 내가 팔고 떠나면 그때부터 그냥 오르더라고요. 올라요.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뭐 엄청 길다. 소설 한 편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투자할 돈은 300만 원밖에 없는데 제가 좀 띄어서 읽겠습니다. 네네.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좋은 정보를 많이 듣다 보니 좋아 보이는 기업이 너무 많아. 재무제표를 보고 분기 보고서도 나름 읽어가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기업 중에서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83%, 그리고 3개의 ETF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너무 많은 기업에 투자한 것과 투자한 기업들의 미래 성장을 예상해보지 못하고 투자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앞에는 이제 그냥 인트로였고, 제가 궁금한 점은 장기 투자할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제 기업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요. 네. 사실 그것도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요. 이게
시장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NFT나 메타버스 여러분들 기업 가치 평가 가능하세요, 혹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사신 분들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도대체 얘네가 내년에 얼마 벌지, 몇 년 후에 얼마 벌지. 분명히 그 중에 돈 못 벌고 후퇴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라는 건요, 이 기업이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기 본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업에서 버는 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실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확장성이 있어야 이제 그 밸류를 높게 주잖아요. 퍼 10배 주는 걸 20배 주고. 맞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를 PER 100배 이상 주는 거는 자꾸 확장성을 보여주니까 그런 거고, 현대차는 아직은 못 보여준다. 그래서 현대차는 10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확장성에 달려있는데, 근데 그렇게라도 밸류가 가능한 이유는 테슬라도 돈을 벌고, 현대차도 돈을 일단 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퍼 몇 배를 주고 이제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이제 거기다 밸류를 매기는 거잖아요. 아, 얘는 얼마짜리가 되겠다. 그런 건데 지금 예를 들면 메타버스 관련주도 보시면 돈을 버는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 지금 주가는 안 가지만 네이버는 우리가 가치평가 좀 사실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지금 충분히 돈도 잘 벌고 있고, 네네네. 물론 저평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미국 기업에 비해서 엄청 비싼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제페토란 서비스를 해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고,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이 투자도 했고,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거의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뭐 시장에서는 2조 원 정도 평가도 하는데, 근데 로블록스가 지금 거의 막 50조, 60조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평가도 사실 가능은 해요. 근데 실체가 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실체가 있는 이 기업이 확장을 할 때, 그 확장할 때 또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있어야 돼요. 로블록스가 있잖아요, 네이버는. 네네. 제페토. 네. 그러면 가치 평가하기 되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싸니까.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회사들이 중국하고 비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CATL, 뭐 아니면 그 중국의 뭐 창신 신소재 같은 분리막 회사랑 SK 아이테크놀로지 비교를 하고, 얘는 몇 배고, 얘는 몇 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평가를 가능한데, 그래서 모든 기업들을 다 가치 평가를 솔직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신 거에 제가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그 기업마다 다 다르거든요. 은행주를 평가하는 방법. 은행주는 저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PER이 뭐 4배, 5배거든요. 그럼 싼 건 맞는데 그 이상의 레벨업을 하려면은 뭔가 카카오뱅크처럼 확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4대 금융주주가 뭐 그걸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그냥 얘네는 5배예요, 그냥. 계속 5배. 5배인데 가끔 한 번씩 급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4배로 와요. 네네네. 그럼 그럴 때 사면 또 수익 나고. 그쵸.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답지를 제가 제시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 업종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장기가 어쨌든 투자할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결국엔 정해진, 그러니까 은행이나 아니면 통신이나 이런 기업들은 장기간 5년, 10년 후에도 어차피 저성장 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그냥 밸류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그냥 뻔해요, 사실은. 배당 받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까지 너무 가치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장기간. 네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서두에 메가 트렌드 산업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 측정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버는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EPS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EPS가 나와요.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걸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내년도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 EPS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EPS가 뭐 지금 내년도에 한 그 3만 원이 된다. 예를 들어본 거예요. 3만 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럼 EPS면 지금 현재 그 주가가 20만 원이니까 곱하면은 PER이 한 6배 좀 넘네요. 그죠? 그럼 PER이 6배잖아요.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상상력을 가미해 보세요. 지금 PER이 6배고 EPS가 3만 원, 6.5배라고 할게요. 그럼 주가 20만 원 나왔죠. 그럼 주가를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6.5배의 PER이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네. 이 6.5배가 올라갈 그게 있냐 이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예. 왜 테슬라는 100배, 리비아는 계산이 안 되고, 예. 지금 대부분의 폭스바겐도 그렇고요, 포드도 다 10배가 안 돼요. 예.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그 만약에 모빌리티, 내년에 전기차 이쪽에서 현대차가 뭔가 그림을 그렸어요. 네.
진짜로 전기차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미국에 공장 지었는데 점점 점유율이 올라가고 미국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전기차 열리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침투율이 낮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1년 후를. 미국이 성공할 것 같다. 아이오닉 5 잘 팔리고 23년에는 또 아이오닉 5 로보택시 나오고. 근데 PER이 6.5배?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여기서 2배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건 사실 누가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밸류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저는 아무리 못해도 현대차는 내년 그림을 보면 10배에서 12배는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애플카 이슈 터졌을 때 한 12배, 13배 갔다 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주가에서 사실은 2배 갈 수도 있어요. 이거 틀려도 돼요, 사실은. 그걸 맞추려고는 하지 마세요. 맞출 수가 없죠, 네. 사실. 네. 근데 내가 이 논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이거 NFT 하니까 20배 주자, 이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하는 사업 방향, 그걸 보고. 근데 확장성이 없는 기업은요, 이런 밸류를 못 해요. 그래서 현대차를 예를 들었지만, 가지고 계신 기업이 앞으로 밸류가 확장될 수 있는 산업인지, 그거를 한번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EPS랑 PER 곱해서 PER이 몇 배 갈 거냐.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머릿속에 좀 그림이 더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상대 가치 평가법 네, PER 관점에서 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게 워렌 버핏 얘기를 들게요. 이게 장기 투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10년 보유할 거 아니면은 뭐 1분도 보유하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 네. 말했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 그 아저씨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워렌 버핏이 이제 얘기한 게 DCF라고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네, 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잉여현금 흐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이익이랑 좀 다릅니다. 순이익은 이제 장부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외상으로 판매한 거, 그 다음에 뭐 투자 비용 이런 건 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잉여현금 흐름은 실제 그 기업이 사업하고 남은 돈, 즉 이게 실제로 주주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게 잉여현금 흐름인데, 이거를 그 기업이 얼마까지 영속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잉여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할지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걸 또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줘요. 네. 뭐 10년 후까지 뭐 영속을 한다라고 하면 10년치를 구한 다음에 이걸 또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물가 상승률, 두 번째는 불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해서 다 더해요. 그게 바로 그 기업의 가치다. 이거 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아니요, 어렵죠. 어렵죠. 정확히 구할 수가 없죠, 네, 구할 수가 사실은. 없죠. 미래를 어떻게 근데,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워렌 버핏이 DCF를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그 워렌 버핏의 분신 같은 존재가 있죠. 그 멘토 내지는 뭐 약간 동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찰리 먼거가 있습니다. 찰리 먼거. 근데 찰리 먼거가 한 말이, 나도 실제로 그가 DCF로 계산한 걸 못 봤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주주총회 이런 데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어떻게 뭐 가치 나도 평가하고 어떻게 보여?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그거를 그 논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그 네. 기업이 얼마나 영속을 하고 얼마나 그 많은 잉여현금 흐름을 창출할지 그런 거에 대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지, 실제로 그걸 숫자로 다 계산하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좀 꾸준히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 뭐 스마트폰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소비재에 탑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 같은 네. 경우에도 소비재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뭐 애플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그런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확장성. 그래서 뭐 플랫폼 기업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붙여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외 진출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잉여현금을 당장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증가할 수 있겠구나. 네네. 근데 그런 기업은 내가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봐서 투자할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좋은 기업은 비싸게라도 사라고 했거든요. 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고 워렌 버핏이 말한 적은 없대요. 네. 비싸게라도 살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이 밸류에이션에 내가 장기 투자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이렇게 투자할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당장 싼 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그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확장성이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좀 가장 놀랐던 기업이, 저라면 이제 부모님한테는 그 종목은 꼭 한번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을 여기서 샀을 때 하방은 단단하고 배당은 받고
제가 공모주 얘기네요. 공모주. 부모님께 공모주를 시작으로 주린인 제가 부모님께 주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장기로 보고 계시긴 한데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부모님께 추천드리는 종목인가요? 공모주가 아니라 이제 네, 공모주로 시작을 했는데 했는데 저도 공모주인 물어보신 줄 알았는데 페이크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어떤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추천드리고 또 몇 년 정도를 봐야 되는지 장기면, 장기면. 그런 걸 물어보시죠. 일단은 이제 부모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민하게 팔고 뭐 이런 건 대응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장기라고 해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 정도는 제 생각엔 좀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공교롭게 저희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장기 투자인 걸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더 곱씹어 드리면 제 생각에 일단 첫 번째 소비재.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소비재가 아니라 약간 그 중간재라든지 뭐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은 주가 변동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사이클을. 제 생각에는 좀 초보 투자자가 장기로 들고 가기엔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네. 생각에서 안정적인 소비재를 좀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확장성. 계속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확장해서 붙여갈 수가 있느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가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도 점점 자동차가 전장화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쪽 관련 사업도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 그 다음에 좀 캐시카우, 돈이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유형. 그러니까 팔면은 사실 계속해서 어디 투자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안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벌어들인 돈이 고간에 잘 쌓인다라고 한다면 설사 내가 이제 새로운 유망한 산업이 있는데 바로 뭔가 내가 세팅을 해서 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인수하면 되거든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소비재, 그다음에 확장성, 그다음에 캐시카우 모델, 뭐 그런 기업에 이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이미 종목은 좀 말씀을 드렸네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 생각엔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로 좀 동남아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거든요. 그 라인 그런 그 메신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고 또 웹툰이라는 콘텐츠 강하게 있고 그다음에 뭐 제페토 그 부분 메타버스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쪽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이면 그래도 이제 뭐 성향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고정관념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막 나는 기업 분석하기 좀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기업 찾고 발굴하고 그런 스타일이면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하셔서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만약에 처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연세 있으면 되게 또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런 만약에 우리 일반적인 스타일이라고 친다면은 일단 첫 번째가 그냥 고배당주 그냥 좀 천천히 투자하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배당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주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적어도 뭐 이렇게 은행주 투자해서 크게 손해는 안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매년 배당 수익률이 거의 5%가 나오니까 많이 나와도 6%까지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또 은행이 돈도 워낙 잘 버니까 망할 일은 없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좀 가장 놀랐던 기업이 저라면 이제 부모님한테는 그 종목은 꼭 한번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세 차익을 원하면은 투자를 하지 마세요, 사실. 근데 배당 안정적으로 1년에 5, 6% 나는 배당만 받아도 되겠다. 그러시면 저는 KTNG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KTNG가 사실은 완전 저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뭐 지금 주가도 많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삼을 판매하다 보니까 면세점이 안 열리니까 홍삼도 안 팔리고. 근데 이번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 한 2.7조 원 정도를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요. 그리고 배당을 주기로, 3년 동안 배당을 1.7조를 주기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매년 앞으로 3년이고 매년 그러면 이 정도 1.7조 준다고 주식수로 나눠봤더니 배당 수익률이요. 일단 85,000원 주가 기준으로 6%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겠다. 배당 앞으로 3년 동안 무조건 6%. 이거는 약속을 한 거니까 주고 거기다 자사주도 매입하기로 했고 자사주 매입까지 이거 더하면은 한 8% 나오더라고요.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 이제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효과를 보면은 그러면 이 기업을 여기서 샀을 때 하방은 단단하고 배당은 받고 그러다 혹여나 홍삼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제 면세점이 열리면 홍삼 실적이 확 올라오면 주가 한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주가 1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럼 그러면 한번 또 팔아주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또 배당받기 위해서 좀 사놓고. 그래서 이거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업 신경 안 써. KTNG가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어차피 담배 피는 인구는 꾸준하고 또 전자담배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꼭 KTNG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기업이 많진 않은데 요새 이렇게 현금 부자인 기업들 중에서 주주가치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기업들이 좀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한번 그러니까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업 한번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하거나 그럴 시간도 없고 잘 모르시면 ETF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적립식으로 진짜 매달 적립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아드님이시면 월급 받으면 아버님한테 용돈 드릴 게 아니라 매달 뭐 100만 원씩 뭐 코덱스 200을 사주시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아니, 저는 연평균 지수가 우리나라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연평균 지난 몇십 년간 이렇게 해보니까 연평균 7%, 8%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지수만. 네. 예. 그러면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잖아요. 매년 이렇게 적립식으로 매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부모님한테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TNG가 그렇게 엄청난 주주 환원 정책을 네, 발표했는지 발표했었어요. 몰랐네요.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예, 약속을 한 거니까 그거. 그쵸. 예. 와, 이것도 엄청 기네요. 제가 이제 주로 긴 걸 많이.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진행 중인데 컨택트 주들은 델타 변이 이전에 올랐다가 현재는 뭐 백화점, 항공, 화장품 등 코로나 피해주들이 다시 고점 대비 20-30% 빠져 있는 네. 상태입니다. 반면에 뭐 수급도 뭐 배터리 소재나 메타버스, NFT 등에 쏠려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건너뛰고 핵심을 말씀드리면 자,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본전에 왔을 때 정리하고 수급이 조금이라도 코로나 피해주로 이동했을 때 지금 많이 오른 주식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면 옮겨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주에서 뭔가 이제 그 메타버스라든지 NFT 좀 핫한 주식으로 주도주로 옮겨가도 될까요? 근데 막상 옮기려니 너무 고퍼이기도 하고 PR이 높다. 그리고 대주주 과세 때문에 연말에 더 큰 조정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 제가 딱 질문을 듣는 순간 역시 아직은 좀 초보분이신 것 같고 뭐냐면 물론 경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 투자 스타일이 확립이 안 돼 계신 분이에요. 일단은 왜냐면 이제 자기가 위드 코로나를 샀을 때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사실 회복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안 좋았다가 네네. 이 기업들을 구조적 성장한다고 보신 분들은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여행 산업이라는 것도 사실 코로나 전에도 되게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안 좋았어요. 예. 뭐 한참 하나투어도 정말 안 좋았고요. 왜냐면 그게 패키지 여행을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 전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자유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게 코로나 먹고 더 충격을 받은 거고. 그리고 항공주도 막 저가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들이 막 난립을 하면서 코로나 전에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런 그 산업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면 내가 만약에 위드 코로나주를 내가 베팅을 한다면 이거는 트레이딩을 사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뭐 메가 트렌드로 생각, 몇 년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답은 결정이 된 거거든요. 네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사이클이 또 와요. 우린 위드 코로나 안 갈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수급이 너무 메타버스로 쏠리는 데다가 유럽에서 확진자 막 터지고 우리나라 3,000명 넘어가고 이러니까 다시 또 위축됐지만 이런 위드 코로나 올해 한번 보면은 5월 달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2, 3월 달에 완전 축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확진자 늘어나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남들이 버릴 때 이 업종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갖고 계시다면 옮겨 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갖고 가는 게 맞고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업종이나 어느 기업을 사실 때 내가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트레이딩을 할 건지 구조적 성장이니까 장기 투자를 할 건지 이거를 정해놔야 돼요. 아니면 나는 배당 투자를 할 건지 각각의 성격이 있는데 그냥 누가 좋다고 하니까 사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물리면 또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명확하게 업종이면 업종, 기업이면 기업별로 딱 나눠서 나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화점주가 요새 많이 빠졌는데 나는 백화점주 10에서 20% 수익 목표로 해서 트레이딩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정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한번 방송 들으시고 그러시다면
근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구조적 성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실 거 권유드리고 지금은 오히려 좀 모아야 된다. 모은 자리에서 10에서 20% 수익이 만약에 나중에 나면 이익 실현하고 예. 그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 옮겨가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메타버스주를 내가 사고 싶으면 새로운 자금으로 하세요. 여기서 빼서 하실 게 아니라. 예, 이미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이 기업들이.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근데 제가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왜 손절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손절하는 건요, 앞으로 우리는 위드 코로나랑 이제 다시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다시 이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예. 근데 결국 사이클은 돌고 돌아요. 맞아. 반드시 또 여행주 올라가고요. 항공주 올라갑니다. 그 사이클은 아시아나항공이 그때 한 달 만에 한 2배 가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죽어 있다가 이제 왜냐면 이제 백신 접종이 막 올라가니까 그런 흐름이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사실 어느 시점에선. 그러니까 버텨내시고 굳이 내가 이쪽을 타고 싶다. 주도주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시든지 마련하셔가지고 아니면은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위드 코로나 수혜주 갈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히 하셔서 분리해서 저는 좀 투자를 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상당히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뭐 메타버스나 NFT 날아갈 때 내 주식은 하나도 안 가고 오히려 조정을 받고 상당히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분산을 해라. 제 의미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나 하나의 그런 테마, 하나의 트렌드, 여기에 몰빵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이 극도로 쏠림 현상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0.8% 네. 그 정도 올라갔는데 깜짝 놀란 게 코스피 지수의 상승 종목을 보니까 하락 종목이랑 똑같아요. 원래 이 정도 되면은 한 2-3배 정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베팅을 했는데 정말 타이밍이 좋아서 잘 베팅해서 많이 버는 장인데 반대 경우는 정말 손가락만 빠는 시장이다. 그래서 나의 멘탈도 붙들 수 있고 포트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좀 이렇게 분산을 하셔야 돼요. 뭐 메타버스나 NFT 이쪽에도 좀 가지고 있으시고 위드 코로나도 좀 가지고 있으시고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상관성이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산의 분산을 하셔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고퍼다 이런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근데 사실 고퍼도 아니고 PR을 계산할 수 없는 종목도 많아요. 계산이 안 돼요. 적자라서. 맞아요, 적자. 근데 이런 건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뭔가 메가 트렌드에 편승을 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성장 초입에 있는 주식들을 쌀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PR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도 이미 100배잖아요. 아직도 100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너무 고퍼여서 비싸다라고 해서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살 수 없고. 그냥 그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베팅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그렇다면은 보급률이 얼마나 진척이 됐냐. 네. 그래서 보급률이 아직도 여전히 10% 미만이다. 그리고 그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확신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밸류에이션을 따지지 말고 제 생각에 좀 들어가신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과세, 이것 때문에 연말에 큰 조정이 올까봐 무섭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대주주 과세 관련해서 해봤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지수가 많이 올랐으면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수가 별로 안 올랐으면 매도 물량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연말이라고 해서 항상 12월 달에 주가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빠를 때는 10월 말에 하락하고 11월 달에 반등이 나온 종목도 있고, 뭐 11월 달에 조정을 받은 다음에 12월 달에 반등이 나온 적도 있고, 뭐 정말 막바지에 가서 12월 달에 안 좋아지다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월 말부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약간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조정이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이라고 굳이 한다면 약간 코스닥 쪽은 반등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약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코스피 쪽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보니까 이게 그 큰 기업 시총 큰 것들은 거의 영향 안 받더라고요. 사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좀 받는 거고. 예. 그래서 뭐 마무리를 하자면, 만약에 이 대주주 과세 때문에 그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쪽이 많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자금으로 좀 담으신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길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경기가 코로나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투자에 좀 소극적인 이유가 미중 갈등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향후 두 강대국의 갈등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저희 같은 개미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약간 매크로 얘기시네요. 아, 네. 경제, 예. 일단 미중 갈등. 예. 미중 갈등. 예. 이게 이제 사실 2018년 그때부터 막 맞아요. 본격적으로 예.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뭐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한테 안 좋죠. 우리나라 안 증시한테. 좋죠. 예. 왜냐면은 둘 다 최대 수출국이고 게다가 사실 둘이 이제 전쟁을 벌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을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글로벌 그런 뭐 나라라든지 네, 뭐 맞아요. 금융 그런 섹터에서 그러면은 중국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안 좋아져요. 요번에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디커플링 된 이유도 이 중국 쪽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네. 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늘 리스크로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불편한 동거 관점에서 우리가 맞아요.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약간 과거랑 속성이 다른 건 있어요. 뭐냐면은 트럼프 시대 때는 그냥 무차별적이었어요. 거의 모든 품목에 있어서 좀 무역 전쟁을 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로 오면서 첨단 IT부 이쪽 부분에서 맞아요, 좀 맞아요. 전쟁이 격하게 벌어진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 수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탑이에요. 근데 디지털 기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비중이 더 높거든요. 조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미국과 계속해서 거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둘 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에서는 중국 제품 잘 안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맞아요. 뭐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런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계속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중국 리스크가 불거진다라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약간 중국 쪽을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 자금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면은 동남아 쪽입니다. 동남아 쪽도 국가들은 미국이랑 또 끈끈한 관계를 맞아요.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는 뭐 약간 좀 미세한 섹터긴 한데 요즘 뭐 이렇게 렌탈 업체들이 동남아 가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약간 좀 포인트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원래 동남아 쪽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뭐 제조를 하는 그런 뭐 OEM, OEM, 그런 예. 업체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동남아 주식이라든지 증시에도 좀 ETF 관점에서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길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이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그쪽 밑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중국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벌써 2018년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 증시는 다 이제 적응을 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처음엔 좀 힘든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8년, 19년도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 증시 막 2년 동안 빠지고 난리 아니었는데 2019년 말에서 이제 20년 그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1차 합의가 딱 되면서 증시가 이제 한번 확 올라갔었죠. 그러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빠졌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걸 너무 뭐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빠진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권만 바뀌었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과 어쨌든 트럼프는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강대강이냐 약간 이제 유화 제스처도 취하지만 결국엔 바이든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스탠스 자체는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유연하니까 저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결국엔 미국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번 바이든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인 줄 알았던데 이게 너무 오래 가요. 바이든도 좀 걱정하더라고요. 그쵸, 걱정이 그래가지고 이제 비축률 풀어야 된다. 아, 네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중국도 지금 뭔가 지금 경기 안 좋은데 돈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요. 물가 때문에. 네네. 그러면 양국 간의 약간의 이제 목표가 비슷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관세 인하를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아, 약간 화해. 네, 화해 루트가. 제스처. 그러니까 서로 속내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둘 다 지금 약간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관세를 조금이라도 낮춰주면 어쨌든 물가 좀 잡히거든요. 관세 인하면 당연히 낮아지잖아요. 네네. 물건 가격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지금 현상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인플레 우려가 좀 낮아지고 또 미국 간에 뭔가 제스처가 이제 취해지는 거니까 증시에도 되게 우호적일 수 있고. 근데 또 미국 중국 간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가장 큰 그 갈등 중에 하나가 결국엔 미국은
중국의 첨단 산업을 무조건 규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크면 안 된다. 네네네. 우리나라에 너무, 그러니까 미국에 엄청 위협이 될 것 같다. 미국 사람들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거고, 중국은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반도체 굴기하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전기차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중국은 크고 싶고 미국은 중국이 크는 걸 어쨌든 방해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나라나 뭐 대만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간에 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불편하긴 했지만 이 구도가 어쨌든 유지되면 되게 좋아요, 한국한테.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또 소비국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경쟁국이에요. 맞아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태양광, LCD, 맞아요. LED. 네. 망한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 때문에. 이건 솔직히 저는 좀 그런 얘기 하면 너무 열받아요. 중국 솔직히 불공정 거래잖아요. 자기네도 보조금 다 주고. 그쵸. 보조금으로 다 키워죠. 우리나라 업체들은 보조금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망한 기업이 한둘도 아니고. 그래서 중국을 키운 건 뭐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상은 미국이 중국을 어쨌든 막아줘요. 막아주는 지금 그림이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EUV 장비 못하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중국 업체들이. 네네. 반도체 못하게. 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그래도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못한다는 가정이거든요. 중국이 하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심각이거든요. 예, 진짜 밸류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이 되는데 어쨌든 미국이 뭐 어찌됐건 도와주고 있어요. 못하게. 네네. 첨단 산업 같은 경우 네네. 계속 막잖아요. 근데 또 아까 2차 전지도 얘기하셨지만 2차 전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편하게 영업하는 것도 중국을 막거든요. 네네. 중국 2차 전지 회사들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최근에 있죠. CATL, 네, 맞아요. BYD. 근데 그 회사들은 절대 미국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바이든 체제 하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구도가 오히려 미중 이런 갈등을 너무 나쁘게만 해석하지 마시고 한국한테 유리한 것도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은 첨단 산업에서 중국과 굉장히 경쟁 관계예요. 이거를 미국이 못하게 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날 수 있다. 그리고 관세 인하 면에서, 그러니까 관세 이제 인하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양국 간에 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근데 양국 간에 이제 관세 인하 한다고 해서 갑자기 미국이 야, 우리 이제 첨단 산업 너네 해. 이럴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취할 건 취하고 막을 건 막으면서 그냥 투트랙 전략으로 미중 간은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렇게 나쁠 만한 그림은 없고, 그리고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사실.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매크로적인 미중 문제에 너무 이슈에 함몰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투자분들이요, 자꾸 펀드 매니저가 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근데 주변에 막 이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유럽에서 막 천연가스 가격 급등하고, 인플레가 오고, 자, 테이퍼링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다 팔고 싶잖아요. 거기에 너무 함몰되세요.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매크로 이슈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매크로 이슈를 뚫을 기업을 내가 발굴해서 사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현금이 좀 물려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개인 투자한테 맞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을 이기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맞는 얘기예요. 펀드 매니저들은 지수를 이겨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그래서 그 전략대로 해야 돼요. 좀 안 좋아지면 줄이고, 또 좋다 싶으면 사고, 그리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들어가고, 아닌 건 철저히 쳐내고. 맞아요. 네. 이거잖아요. 개인 투자는 여러분이 굳이 시장을 왜 이기세요? 이기면 상져요. 그것도 아닌데, 자기 만족? 자꾸 그냥 펀드 매니저 달려고. 본인 스스로만 수익을 내면 돼요. 세계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계 경제가 두렵고 그런 매크로 이슈가 불안하면 그거에 밀접한 기업을 안 사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이 아니고 정말 계속 성장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을 내가 사서 장기 투자하고 있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러한 좀 경제나 이런 쪽에 너무 함몰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쨌든 산업하고 기업에 대한 전망을 더 하는 게.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볼 거는 그럼 하방이 정말 단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방이 열리려면 현대차 주가를 밸류를 받으려면요. 내연기관차는 아니에요. 맞아요. 내연기관차 100만 대 팔아도요. 인정을 못 해줘요. 이거 왜 이렇게 잘 이거 너무 깊이 보이고 아닙니까? 두 줄.
삼성전자 우 95% 비중으로 와 삼성전자 그냥 거의 몰빵하셨네요. 앞으로 삼성전자 얘기해달래요. 전망. 전망이요? 네, 전망해달래요. 참 요즘 참 증시가 안 나요. 이게 저는 항상 이게 텍스트가 이만한 걸 읽으시고 항상 두 줄짜리가 나오시고 삼성전자 우, 삼성전자도 아니고 삼성전자 우. 네. 일단은 뭐 보통 주건 우선 주건 어차피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는 뭐 똑같은 거니까 그죠. 사실 예, 뭐 먼저죠. 두 개를 구분해서 볼 필요 없고 대신에 약간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면서 배당을 받으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다. 아, 지금. 네, 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부분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의사 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부지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고객사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레벨업이 될 것 같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주가가 PR 곱하기 EP, 네, EPS. PR 곱하기 EPS라고 했잖아요. 약간 PR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글로벌 그런 시스템 반도체 기업과 뭐 삼성전자의 PR을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PR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확 하락을 한 게 이 메모리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C 쪽이에요. PC 쪽에서 디램 가격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그 디램 그런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PC 쪽 비중 한 10%,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이 큰 게 서버나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이에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서버나 모바일 쪽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안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뭐 컨센서스도 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많이 지금 반등을 했어요. 네. 거의 한 9만 원 초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거의 한 11만 원까지 네, 다시 11만 원. 금방 네.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이제 그런 실적이라든지 업황 이런 것들을 먼저 선반영해서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보기로는 일단은 뭐 디램 그 가격 하락하는 게 내년 1분기 그때가 저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바닥은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괜찮은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그 긴 그런 사이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한 지난 20년 동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얼마까지 빠지냐 삼성전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 한 2000년대 한 2010년 이전까지는 거의 한 45%에서 50%까지 빠졌더라고요. 그게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도 맞아요, 있었고 그랬어요. 뭐 카드 사태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보통 고점에서 한 절반 정도 빠지면 바닥이었어요. 근데 2010년 이후부터 살펴봤을 때는 고점에서 한 30%에서 35%? 네. 그 정도 빠지면은 바닥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보면은 1월 달에 96,800원을 기록을 하고 그 6만 한 8, 9천 원까지 하락을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30%가 넘게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좀 그런 고점 대비 하락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고점 대비 얼만큼 하락한 게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근거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삼성전자 2000년대에는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랑 가전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때는 치킨 게임이 엄청나게 심하게 진행이 됐죠. 누구 하나 죽어 나갈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펀더멘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취약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위기를 만나고 실적이 안 좋아지고 한다면은 반토막이 났었던 거고. 근데 2010년 이후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란 무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그 정도만 있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엄청난 그런 사이클이 발생하지가 않고 최근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분 그렇게 약간 포트폴리오가 좀 탄탄해지다 보니까 뭐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도 급락을 해도 한 30% 정도, 35% 정도밖에 안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요 업황이 좋아지고 사면은 사실 별로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맞아요.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안 좋을 때 사야 돼, 안 좋을 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지금은 뭐 어쨌든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지금 주가가 지금 반등이 너무 약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수급적인 문제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저도 바닥이라고 보는 게 이제 펀더멘털 얘기는 다 해주셨으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바뀐 건 맞아요. 반도체를 이제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하이닉스만 샀었어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도 이제 조금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저점에 대한 인식들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 배경에는 역시 비슷한 게, 그동안 이제 메모리가 이제 겨울이 왔다, 뭐 그런, 뭐 예전에 모건 스탠리 그것 때문에 맞아요. 한번 기억이 빠졌는데, 나네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반도체가 내년에도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봤지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 이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내년 하반기는 또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의견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주가는 먼저 선행을 하니까. 근데 그걸 알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좀 매수를 하는 것 같고, 거기다 미국의 지금 반도체 지수가 너무나 급등하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사상 최고인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를 뭐, 그 평택이라고 해야 되나? 평택 지수가. 왜 이래요, 지금? 아니, 아무튼 너무 처참할 정도로. 맞아요. 아니, 이제 엔비디아까지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굴욕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물론 좋은 기업인데, 네. 엔비디아 옛날에 삼성 밑에 있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이제 완전히 그냥 역전을 한 것도 모자라서 저 우주로 가고 있는데, 아니, 어찌됐건 간에 삼성전자가 그냥 지금 완전히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볼 거는 결국 하방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하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메모리가 EPS를 결정하니까 주당 순이익을 메모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1분기가 바닥이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나쁠 건 없고요, 사실은. 이제 반등을 준비해야 될 때고. 그리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뭐 10조 이상의 분기당 이익을 내잖아요. 옛날하고 다른 점이 이제 앞으로 뭐 진폭은 있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이제 내년 전망을 쓰잖아요. 그 내년에 영업이익 얼마 벌 것 같다. 네네. 근데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요, 올해 이익하고 내년 이익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내년에 안 좋으면 이익이 확 꺾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옛날엔 실제로 하이닉스가 20조 벌다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당시에 20조 벌다가 그 다음에 2조 벌었어요. 10분의 1도 벌었어요, 진짜로. 근데 오히려 내년에 꺾인다고 하는데도 이익이 유지가 돼요. 그럼 뭐냐면 이건 진짜 기초 체력이 엄청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불황이 와도 네네. 이 정도는 번다. 그러면 하방이 정말 단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방이 열리려면 아까 얘기해 주신 PER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저는 어쨌든 그 키포인트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비메모리에 있다고 보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D램에서 번 거를 이제 이쪽으로 지금 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램은 이제 캐시카우예요. 무조건 여기서 돈 벌어야 돼. 이제 치킨 게임 못 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지하되 뭐 고성장은 아니겠죠. 근데 이 번 돈을 다 파운드리 쪽이나 시스템에 네. 집중 투자. 그래서 뭐 파운드리 3나노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TSMC도 지금 3나노 못 하는데 삼성이 내년에 먼저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은 지금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번 모험을 걸어볼 만하다. 왜냐하면 내년에 설사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크게 빠질 건 없어요. 근데 내년에 왜 중요하냐면 내년에 3나노가 양산이 돼요. 이게 제대로 양산이 되면 아니 퀄컴 뭐 아니면 AMD 아니 애플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애플도 할 수도 있어요. 제발 3나노를 해. 야 TSMC 너네 뭐하냐? 네,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내년이 진짜 중요한 해 같아요. 파운드리에 있어서. 근데 삼성전자 대접을 못 받은 게 그동안 이런 양산 계획을 발표해놓고 수율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불량품 많이 나오고 TSMC가 오히려 앞서가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뺏겨버린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삼성전자가 진짜 계획대로만 파운드리를 그렇게 제대로만 해준다면 저는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위가 열린다고 보거든요. 밸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파운드리 성공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지금 TSMC의 격차가 좁혀지고 TSMC가 PER 20배 넘게 받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삼성은 지금 12배인가 받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 그냥 10만 전자라는 게 그냥 우리가 꿈의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는 해보시되,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비중 95%니까 좀 많긴 하지만 한번 지금 가격에서 손절할 필요 없고 내년에 파운드리 사이클 한번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전 세계에서 5나노, 10나노 이하로 이렇게 하는 업체는 뭐 2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좀 장기적인 그림인데 삼성전자가 이거 저도 고민해 본 건데요. 돈을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기업은요. 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버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위로 2-3개밖에 없더라고요. 1년에 50조 이상 벌잖아요. 네네네. 별로 없어요. 사실은 위로 딱 열어보면 뭐 애플이나 아니면 그 사우디 아람코 아람코 엄청 벌잖아요. 그 정도.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 없어요. 근데 시총은
밑에 있어요. 그렇죠. 훨씬 밑에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익의 질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마지막 남은 숙제는 약간 이제 삼성전자는 너무 중간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 제외하고 네네네. 스마트폰 제외. 그쵸. 근데 스마트폰은 저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인정을 못 하는 게 맞고, 그럼 삼성전자 밸류를 올리려면 이 중간재 비즈니스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TSMC처럼 아예 성장하는 중간재 산업에서 그냥 탑티어가 되든가, TSMC 이기고, 네네. 그러면 뭐 시총 천조 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어렵다면 결국엔 무용재 쪽으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니가 성공했잖아요. 소니가 성공한 배경은 게임기를 팔았지만 네네. 소프트웨어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게임 소프트웨어, 뭐 플레이스테이션도 보니까 이용하신 분들이 그 한 달에 얼마더라? 한 5,000원, 6,000원 내면은 거기 무슨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구독 경제예요, 거기도. 나름 그럼 그 구독자 안에서 게임도 다운받고 한 달에 이제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는 거, 넷플릭스처럼.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가입자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음반 사업도 하죠. 영화도 만들죠. 무형제 산업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소니를 볼 때는 항상 그냥 게임기 만들어서 팔고, 예. 그냥 옛날에 워크맨, 맞아. TV 팔고, 이런 걸로 우리 아직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덧 소니가 부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번 돈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예요. 무형제.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저는 어쨌든 그래서 큰 시총 천조를 노린다면 이런 D램만 가지고는 안 되고 비메모리에서 진짜 승자가 되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건 삼성 CEO가 할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한테 거는 기대인데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이런 그림이 앞으로 그려지는지도 매년 체크를 해보세요. 분기마다. 그리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장단 인사를 할 거예요. 누구를 앉히는지. 이 사업부에. 그쵸. 근데 수장이 누군지. 확실히 제가 최근에 이제 사장단 그런 거 보니까 비메모리 쪽에 중요한 인물을 많이 앉히긴 앉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메모리에 승부를 걸겠다. 이건 명확해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은 그림은 안 보이는데 나중에 혹시 뭐 삼성전자 사장단 중에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막 갑자기 선임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출발점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수장을 누구 임명하는지 그 되게 중요하네요.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좀 놀란 게 네이버가 화제가 된 게 아, 1980년생이신가요? 조만간 저보다 이제 나이가 근데 거기 이제 선임한 분이 알아보니까 법률 전문가예요. 맞아요. M&A. 맞아요. 예. 그러면 M&A 하겠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이제 앞으로의 확장은요. 제가 그려본 거는 뭐냐면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네이버가 M&A 많이 하겠구나. 근데 M&A를 어디를 할까?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약한 게 컨텐츠가 좀 약해요. 그럼 컨텐츠 회사들 인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면 증시에서도 콘텐츠 관련.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받겠네요. 회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자기 몸짓을 키우기 위한 뭔가 지금 이제 시동을 걸 것 같아요. 그럼 네이버한테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M&A 많이 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면 되니까. 카카오가 그런 비즈니스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네이버도 좀 시동을 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구를 선임하냐가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죠. 예. 사람이 정말 특히나 맞아요. 이제 예. 제조업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업이나 맞습니다. 콘텐츠업 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저도 드디어 짧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자, 현대차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갔습니다. 강성 노조가 현대차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성 노조와 상관없이 현대차 미래 전망을 밝게 보시는지요? 이게 그러니까 강성 노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사실은 저도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임직원들이 뭐 이렇게 미래를 보고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이제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미국에서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생산해야 된다. 근데 뭐 노조가 반발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래서 뭐 미국에서 또 전용 모델을 뭐 출시한다는 얘기, 뭐 합의를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게 저도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사 내용들이 좀 다르긴 하니까. 네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현대차가 좀 가기 위해서는 뭐 강성 노조를 떠나서라도요. 모든 임직원이 합심을 해서 지금 현대차 주가를 밸류를 받으려면요. 내연기관차는 아니에요. 맞아요. 내연기관차 100만 대 팔아도요. 인정을 못 해줘요. 근데 내연기관차도 잘 팔리는 건 맞죠. 왜냐면 이걸 팔아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건데 이걸 아무리 벌어도요. PER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럼 높이려면 미래차죠. 미래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네네. 이건데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전기차입니다. 네. 전기차에서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빨리 넘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당장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이게 어렵냐면 이게 고용하고도 문제가 직결돼요. 그쵸. 아시겠지만 그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당장 전기차로 넘어가잖아요. 하청업체들은 다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너무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차 부품이 별로 안 들어가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빨리 넘어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리비안이나 아니면은 그 뭐죠? 그 테슬라가 가치를 더 받는 거 이런 이슈가 없어요, 아예. 그죠? 그냥 애초에 태생 자체가 전기차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용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노조 문제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있을 거고 현대차가 이걸 얼마나 부드럽게 좀 넘어가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영진이 결정한 문제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근데 그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지금 되게 저평가를 받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전기차로 넘어가는 건 맞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살피실 건 두 가지 같아요. 저는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언제 지을지 저는 빨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미국이 중요해요. 지금 어차피 유일하게 지금 시장이 가장 적은 게 전기차가 미국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럽도 지금 벌써 점유율이 한 20% 넘어가거든요. 보급률 전기차. 하나도 예. 없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남은 과제는 미국의 이 전기차 시장이 열릴 때 현지 공장이 있어야 거기서 경쟁력이 생겨요. 그 현대차도 엘라바마에 공장이 있잖아요. 기아도 네네. 있고 네. 조지아에. 그래서 경쟁력이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멕시코에도 있고. 그러니까 북미 주변에 뭔가 전기차만 만들 수 있는 전용 공장.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그러면 밸류를 높게 줄 것 같아요. 시장 참가자들. 아, 진짜 이제 현대차가 하는구나. 지금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내연기관차,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제가 아이오닉 5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섞여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전기차 전용 공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서 이제 섞어서, 물론 플랫폼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언제쯤 그게 가능할지, 그 속도가 빨라지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역시 전기차 얼마나 잘 팔리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다행히, 그래도 전기차도 전 세계 한 5등 정도 하더라고요. 이 판매량이. 네네. 그래서 아이오닉 5, 뭐 기아의 EV6 또 계속 나오겠죠. 이런 모델들을 얼마나 잘 빨리빨리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잘 팔 수 있는지 이 숫자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지면 저 현대차는 뭐 주가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비슷해요. 내용은 뭐냐면 잃을 건 별로 없다 지금 자리에서 비슷비슷해요. 왜냐 캐시카우고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펄을 얼마 줄 거냐 이 과제만 남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한번 현대차를 보면서 좀 결정한 문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현대차도 좋은데 기아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 게 현대차가 안 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기아가 그 PBV라고 목적 기반의 이제 자동차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PBV가 이제 목적 기반 비이클의 뭐 약자라고 하는데 네네.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차를 팔 때 주로 이제 고객들한테 팔잖아요. 이거 B2C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근데 PBV는 뭐냐면 B2B예요. 아. 한마디로 그런 데 있죠. 뭐, 이번에 테슬라가 허츠랑 계약을 했다고 한번 렌터카 회사에다 10만 대 공급한다. 주가 올라간 적이 있는 것처럼 렌트카 회사가 있고 아마존 같은 물류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쿠팡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회사들이 마치 그 파운드리랑 비슷해요. 기아에 딱 가가지고 야, 넌 이거 한 5만 대만 만들어줘. 이 택배 차량. 자기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리고 아마존이 기아에 가서 이러이러한 모양의 택배차 하나 만들어줘. 아니면은 이제 우버가 딱 와가지고 공유차 좀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은 기아가 그 주문 받아서, 그러니까 주문 받아서 만드는 거죠. 약간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아. 여러 개를 만드는 네네네. 거죠. 대신에 이제 하나의 모델이 좀 적죠. 만드는 게. 지금은 사실 소품종 대량 생산이잖아요. 차들이. 그렇죠. 그거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한마디로 반도체로 보면은 이제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거예요. 그 시장이 이제 열릴 거예요. 근데 기아는 이미 그거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올해 초에 이미 한번 발표를 했었고, 내년에 이제 첫 모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커지냐면은, 모빌리티는 공유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잖아요. 차를 내가 사서 소유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가 대중화되면은, 사람들이 차를 안 살 가능성도 높아요. 그냥 우버에서 부르는 거죠. 차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하든 모바일로 부르면, 알아서 오는 거죠, 차가. 내가 굳이 차를 살 필요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차들은 이제 주문을 맡긴다는 거죠. 네.
그게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B2B가, 그러니까 B2C가 크지만 B2B도 나중에 한 20% 정도는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는 업체가 어쨌든 기아는 이미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아도 한 번에 그런 성장을 한번 누릴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최근 현대차 현황을 좀 간단하게 네. 짚고 넘어가자면 앞서서도 이제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 점유율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 S&E 리서치 거기에서 이제 그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예. 점유율을 발표를 해요. 보니까 현대기아 합쳐서 한 4위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전년 동기에는 3위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점유율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판매량이 감소한 건 아니고 60% 이상 늘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이 워낙 이 내수 중심으로 그 자국 전기차 업체들의 엄청난 서포트를 네.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 200% 100%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은 늘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자국 시장에서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점유율은 좀 축소됐다. 그런 부분이 이제 팩트고 이게 뭐 그렇다면 나쁘게 볼 거냐?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판매량은 늘었으니까. 그리고 4위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전기차뿐만 아니라 올해 판매량 순위도 최근에 이제 집계가 돼서 발표가 됐는데 글로벌 3위예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잘하면 한 5위, 네. 약간 떨어지면 6위였거든요. 네. 근데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출하량은 뭐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출하량이 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봤을 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순위는 많이 올라갔다. 그게 팩트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전에는 그 한 달도 아니고 한 20일 전에는 그 가이던스 정정 공시를 냈는데 보니까 목표 판매 대수는 원래 이제 415만 대였어요. 네네. 근데 400만 대로 축소가 됐어요. 근데 매출 가이던스는 원래 14%에서 15% 증가했는데 17%에서 18% 증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판매량은 줄었는데 매출은 늘어났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가에 품목이 맞아요. 많이 팔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0.5%포인트 이상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펀드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또 자사주취득 공시도 냈죠. 맞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뭐 하방을 막혀있는데 안 가냐?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디커플링 그런 이슈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 요인이라기보다도 시장 요인이 좀 작용을 한다. 아무래도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뭐 개별주를 뭔가 투자하기 위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된다라기보다도 그냥 우리나라 증시를 투자를 하면서 현대차를 담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눌려 있는 게 네. 아닌가 그 생각이 돼서 약간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좀 해소가 되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 길게 본다면은 말씀해주신 그런 전기차 네.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미국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선전을 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전기차랑 자율주행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OTA, 뭐 오버 더 에어라든지 그렇게 이제 펌웨어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네. 인프라 얼마나 빨리 잘 구축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좀 좋은 말씀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또 염승환 이사님 모셔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늦은 시간에 촬영을 네. 했어요. 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 촬영하고 계신데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주셔서 또 저와 염승환 이사님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최근 시장이 좀 힘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도움이 돼서 꼭 계좌 많이 회복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